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시 민법 측정도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민법은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다음에 친족 상속법. 저기 구성이 있죠. 자, 일단 민법이 뭐냐 할 때 민법은 한자로 백성민자죠. 즉 사인 상호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공법 관계는 뭐냐면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뭐냐면 공법 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뭐냐면 사법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경찰이 불러서 과태료 내세요 하죠? 한마디만 해서. 그건 뭐예요? 공법관계. 세금 내세요 하죠? 뭐예요? 공법관계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한테 권력적으로 명령하는 관계는 공법관계죠. 근데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죠? 돈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죠? 뭐예요? 사법관계. 그래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공법관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라고 하는데 민법은 대표적인 뭐겠어요? 사법이죠.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어요. 상법. 그 상법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법관계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네 가지 파트,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정상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민법 총칙은 뭐고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고 친정상은 뭐냐 할 때 민법 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통적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들은 원칙적으로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 상속에도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친족 상속에는 민법 총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법은 원래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사인 상호 간에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한 게 민법인데 그 재산 관계가 뭐냐면 물권하고 채권이 바로 재산 관계고 친족하고 상속이 뭐냐면 뭐예요? 신분 관계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민법은 주로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는 거예요. 거래 관계. 그래서 재산 관계니까 결국 거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친족이나 상속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민법은 주로 거래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민법 총칙에 있는 많은 규정들이 친족 상속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칙은 적용되는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만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아무튼 민법 중에 그런 거고.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은 뭐 둘 다 재산권인데 물권은 뭐냐면 대세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대세적이고 절대적 권리인 반면 채권은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은 대세적,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절대적 권리인 반면 채권은 상대적이고 대인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원래 나중에 여러분 물권을 배울 텐데 물권에는 우리 민법에 딱 8개의 물권이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딱 8개의 물권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률이 인정한 물권은 딱 8개예요. 그거 외에는 다 뭐겠어요? 물권 8개 빼고 다 뭐야? 채권이지 뭐. 그 8개만 물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뭐냐면 소유권이죠. 그럼 이 책은 누구 책이냐면 내 책이라는 얘기죠. 이 책 내 책이에요.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내 책이야 얘기할 수 있죠. 4명의 집이 있으면 이거 내 집이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내 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대세적이다.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 이에 비해서 채권은 원래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우리는 급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난 누구한테? 친구한테만 내가 100만 원 갚아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돈 갚으세요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돈 갚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이죠. 그 다음에 친족상속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규율한 것이 신조법의 상속법이죠.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이. 근데 여러분 시험법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시험법에는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 전부 다가 여러분 시험 민법 총칙 전부 다 시험범위 그 다음에 물권법 전부 시험범위 여기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 몽땅 다 시험범위 채권 강론에서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전부 시험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시험에 대한민국에서 민법 시험 볼 때게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빼놓고 제일 넓은 범위로 시험 보는 게 여러분이에요. 세무사도 민법 총칙밖에 시험 안 봐요. 세무사 시험은 민법 총칙밖에 안 봐요. 노무사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을 보고 간평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봐요 이걸. 범위가 무지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민법 총칙 60%고 물권하고 채권이 40%예요. 그래서 대개 물권 20% 채권 20% 나와요 전부 다 시험 범위에서.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민법 총칙 60%고 물권 채권 이건데 물권 채권은 민법 총칙의 2배가 넘어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법대에서 공부할 때게 되게 민법 총칙이 한 1000페이지 물권법이 한 1000페이지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 한 600페이지 정도? 요거 2000페이지예요. 요거 2000페이지. 이만해요 2000페이지. 이렇게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양이 한마디로 해서. 양이 만만치. 근데 이 물권 채권이 민법 총칙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10% 나올 때 있었어요. 처음에 10% 나올 때는 무시. 10%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그럼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걸 할 수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물권 채권은 강의를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찍으세요. 그냥 상기적으로 찍으면 맞출 수도 있는 거 한두 개 있으니까 찍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지금 몇 년 전부터 40% 지금. 40%인데 참 비현실적이에요.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근데 이 40%면 이걸 뭐 일일이 처음부터까지 그 많은 양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물권 채권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재작년까지는. 근데 재작년이 3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전에는 물권 채권이 어렵지 않았는데 재작년에 물권 채권이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그랬더니만 재작년에 민법 꽈락이 51% 회계 꽈락이 49%였는데 민법 꽈락이 51%가 나왔어요. 그 해에 재작년에 한마디로 해서 물권 채권 약간 난이도 높여버리니까 우르르 그냥 꽈락 먹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작년에도 어렵지 쉽진 않았어요. 작년에도 이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문제가 단수했는데 작년 재작년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꽈락 먹은 사람 없었어 솔직히 우리 학생들은. 그다음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꽈락 먹은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대처를 하니까 또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물채권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거는 3월 달부터 하루 날 잡아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아마 목요일일 텐데 목요일 날은 무조건 그냥 물채권만 할 거예요. 목요일 날은. 그래서 화요일 날은 지금 뭐 수요일이지. 수요일 날은 그냥 진도 나가고 지금 나가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그냥 무조건 두고 장장 물채권 돌리면 한 세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2바퀴 반 정도 돌아가는데 그렇게 가지고 대처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게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적인 것만 해도 얼만큼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민법 총칙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60%고 민법 총칙이 쉽지. 여기는 어디 나올지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다음에 채권 총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난해해요. 이거 사실. 채권 총론 상당히 난해한 과목이고. 이것도 양이 많고. 근데 주로 옛날에는 법조문 위주로 물었는데 요즘엔 이론적인 문제도 조금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튼 일단 민법 총칙을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민법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민법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되냐, 회계도 봐야 되고 시설도 봐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민법은
절대 40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게. 40분 이내에 끊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왜냐면 회계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150분이란 말이에요. 150분인데 회계는 절대로 50분 내에 못 풀어요. 그 계산기 두들겨야지 뭐 해야지 하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돼요. 1시간. 1시간도 최소 잡은 거예요. 솔직히. 1시간을 갖다가 회계를 잡으면 60분이잖아요. 그 60분에다가 이거 40분 잡고 시도 40분 잡으면 140분이야. 그게 150분 중에서. 그 절대적으로 10분 좀 마킹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으로 민법은 40분을 넘어서면 안 돼요. 회계하고 시설하고. 왜냐면 회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면 회계 몇 문제를 포기하든지 사실은. 그리고 회계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지만 회계는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보면은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끄떡끄떡 알아들어. 내가 풀어봐. 안 풀려. 그래서 자기가 풀어봐야지 교수님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풀어본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회계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 볼 때. 나중에 어차피 2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모자란지 체감할 거예요 아마. 자기가 뭐가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실제로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2차는 시간 절대 안 모자라요. 2차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차는 시간이 무조건 모자라니까 시간 조절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많은 문제를 갖다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요령인데 사람마다 틀린데 어떤 해는 시설이 어렵고 어떤 해는 회계가 어렵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그리고 주택가계산 시험은 합격률이 평균이랄 게 없어요. 11%, 18%, 16%, 20% 막 왔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어려웠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30% 나온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합격률을 가늠을 못하겠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또 시험 볼 때 얘기하겠지만 시험 볼 때도 요령이 필요해요. 막히면 넘어가야 돼요. 제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회계 원리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 몇 문제 풀어봤더만 그럼 빨리 시서로 넘어가든지 시서에 너무 어려워 회계로 넘어오든지 그런 참 요령인데 나중에 그건 또 얘기해 줄게.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민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회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무조건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시설 같은 경우에 정말 옛날에 점수를 거쳐 줬어요. 시설은 그냥 맞추세요 하고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절대 안 그래요. 시방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방서 파트도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설도 만만찮아요. 옛날에 시설은 한 80점 맞고 민법 한 60점 맞고 회계 한 40점 받고 합격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민법도 아니면 민법 한 80점 맞고 시설 한 60점 맞고 회계 40점 맞고 합격 이게 됐어요. 민법도 전부 따기 되게 좋았다고요. 왜? 민법 총시 90%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민법 총시 60%다 보니까 이게 민법도 전부 따기 쉽지 않고 회계도 뭐 심한 거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오기 쉽지 않고 회계는 원래부터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전부 따기만 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골고루 좀 해놔야 되고 특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회계 꽈락으로 떠지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가 학원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회계 꽈락으로는 안 떠져요. 되게 점수가 단지 모자랄 뿐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를 가기 때문에 중반 맞아주고 민법이건 시설이건 60점대 맞아버리면 점수가 쪽 한두 개 모자라서 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한 과목은 분명히 잡아놔야 돼요 한마디로. 민법에 있든 시설에 있든 한 과목은 꼭 반드시 잡아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보죠. 16페이지를 보세요. 민법의 의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민법은 16페이지 민법의 개념. 민법은 민사적 법률관계 즉 사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다? 민법이다 라고 써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적 의미의 민법 그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거의 가끔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냥 금방 슉 보면 돼요. 간단히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민법이 뭐냐 할 때 민법이 뭐냐 할 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야말로 민법만 얘기한다. 민법 전. 민법 전에 있는 건 몽땅 다 민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민법 전에 있는 것만 민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인터넷 발달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민법 치면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법조문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정한 민법인데 그 1조부터 1118조까지 민법 전에 있는 내용만 민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민사특별법 이런 것들은 민법이에요? 아니에요? 이 개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민사특별법들은 민법이 아니야. 아니지. 민법 전에만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의 민법은 뭐냐면 개인 간의 관계,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규의 총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적뿐만 아니라 민사특별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이런 민사특별법까지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민법전만은 무조건, 민법전이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법전에도 98조가 보면 뭐가 있냐, 97조가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이사가 등기 의무를 해태하거나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죠. 이건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민법정에도 과태료 처벌 규정이 공법 규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개념에 의하면 이것도 민법이 아니야. 과태료 처벌 규정도 민법이 아니야. 민법이지, 한마디로. 민법 속하지, 한마디로 해서. 민법 전에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질 의미의 민법에서는 이 과태료 처벌 규정은 민법이 아닌 게 돼 보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 의미의 민법 한번 읽어보면 되고, 양자의 관계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대부분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하지만 그 전부는 아니다. 민법 전에는 법인의 이사 등의 벌칙과 같은 형벌법규, 채권의 강제연바 같은 절차법규도 규정되어 있다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민법은 뭐예요? 일단 사법이다. 그렇죠? 공법이 아니고 뭐예요? 사법이고, 민법은 뭐라고요? 일반법이다. 라고 있죠. 법의 일반적인 적용 순서인데 일반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상위법이 우선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헌법 밑에 있는 게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에요. 그럼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헌법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우지만 도로교통법이 있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게.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밑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인데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란 법률과 그건 법률이고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법률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두 번째, 특별법 우선하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일반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안 돼요. 적용되죠? 적용되잖아. 근데 5.18 특별법 이런 거 있잖아. 한마디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법에서도 손해배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럼 민법에 있는 규정과 세월호 특별법의 규정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 특별법이 이기는 거죠.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특별법이 없으면 당연히 뭐냐면 일반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 참고로 얘기하면 민법에 보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몇 기? 2기. 그러니까 월세인 경우에 2달분의 월세 안 내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을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거기 월세 했을 경우에 몇 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럼 뭐가 적용돼 있어? 그럼 몇 기가 있어, 그건? 2기지, 2기. 그러니까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하니까 일반법,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우선하는데 특별법이 거기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법에 2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2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 2달 안 내면 계약 해제야, 한마디로 말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3기라고 법에 써 있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우리 민법에 몇 기라고요? 2기인데 상가임대차 보호는 몇 기예요? 3기라고 법에 써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상가인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3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한마디로. 민법은 2기, 여기는 3기니까, 한마디로. 알겠죠? 그래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일반법.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건 뭐예요? 특별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법이 있고 새로운 법에서는 뭐 우선한다?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이건 법의 일반 원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민법은 뭐다? 민법은 뭐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법은 실제법이다. 자,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어요. 실체법은 뭐고 절차법은 뭐냐? 때 간단해요. 실체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걸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 의무를 규율한 걸 뭐라 하냐면 실체법이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실행하는 방법, 그것이 절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우리 민법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게 돼 있어요. 민법 750조. 자, 내가 지나가다가 택시에 쳤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나는 가해자 상대로 실업이 물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민법 일반 불법행위라는 건데, 민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날 쳐면 난 택시기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민법 750조 규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럼 나는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돈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걔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가 돈을 안 줘. 아니면 내 땅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땅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건물 져놨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민법 213조, 214조에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상대방 의무가 있죠. 법에 써 있어요, 민법에. 근데 상대방이 철거하려고 버텨. 그럼 어떻게? 애들 데려가서 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았죠? 내가 이겼어. 그럼 판결문 들고서 내가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집행관. 법원에 가면 집행관 하시는데 그분 갖다 주면 그분이 알아서 때려 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즉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만 나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절차법이라는 것은 권리를 실행하는 절차. 다시 말해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은 뭐라 하냐면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걸 뭐냐면 실체법이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실행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은 절차법에 속하는 거죠. 근데 민법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것보다 실체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민법의 법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민법의 법원, 원자가 근원원자죠. 근원원자.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란 뭐냐면 법의 존재 근거, 법의 인식 근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법이냐요.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럼 어떤 게 법이냐 이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이 어떤 게 법이냐. 자, 법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어요.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가진다. 성문법원은 말 그대로 문서로 성립한 법원을 말하자면 성문법원이라고 하고, 불문법은 말 그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서화된 법이 뭐예요? 성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은 불문법. 그렇게 돼 있죠. 옛날에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법전으로 돼 있어서 법전, 대법전, 중법전. 그래서 법전 할 때만 해도 법 찾으러 다녔어요. 맨날 도서관에서 밑에 가면 법전 이따만한 거 있어요. 이따만한 거. 그거 모르는 법이 잘 처음 보는 법에서 그거 찾으러 놨다고 맨날. 판례집? 판례집도 막 쫙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판례 번호 찾고서 맨날 찾으러. 요즘엔 좋은 세상.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요즘에는 아무튼 법전, 대법전 있잖아. 대법전. 그게 뭐예요? 성문법원이에요. 그게. 문서화된 법이 뭐예요? 성문법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대법원, 대법원이고 뭐 국가법원 정보센터에서 법 치고 나오는 거 다 뭐예요?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문서화된 법이 성문법. 그 외의 법이 뭐예요? 불문법이에요. 자, 그럼 성문법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였어요? 헌법. 조만간 개정해야 되는 헌법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헌법.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이게 순서대로 해요. 헌법이 제일 위고 그 밑에 뭐예요? 법률이에요. 원래 법률은 국회만이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국회만이 만들어요. 국회 위에는 원래 만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택법 있죠? 주택법은 뭐예요? 법률이에요. 주택법은 법률이고 주택법 밑에 주택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도 법규 명령으로서 성문법원이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또 이것도 일종의 법규 명령인데 똑같은데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응?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성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화성시 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조례는 화성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화성시는 행정주체고 화성시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자, 화성시에도 화성시의회가 있고 뭐가 있어? 화성시 장이 있죠? 화성시의 의사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화성시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거 결정하는 누구예요? 화성시 의회. 여러분 맨날 하는 얘기죠. 또 법인에 또 배우지만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회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경영자가 왜 해요? 주총이 해야지.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주주. 그러면 어디서 결정해야 돼?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총에서 통과 안 되면 끝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관은 그럼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기관은 누구예요? 의사결정기관 국회예요. 그럼 의사결정했으면 집행해야죠? 그 집행하는 게 누구야? 대통령을 비롯한 집행부, 행정부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뭐 화성시 의사결정도 마찬가지 화성시 의회고 그걸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화성시 장이에요. 원래.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주총이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이사고 한마디로 해서. 감사가 감독하고 한마디로 해서.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게 뭐예요? 규칙이에요. 경기도의회는 뭘 만들어요? 경기도의회 조례를 만들고 경기도지사는 규칙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시장이 의회와 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법규 명령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문제는 국제법. 국제법도 법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헌법 6조에 보면 헌법 6조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 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국제비용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때 조약이 뭐예요? 국가 간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뭐 강화도 조약 있듯이 국가 간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그쵸 있었잖아. 그거 뭐예요?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국회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한미 FTA도 우리 법이야 아니야? 법이야. 그럼 우리 민사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우리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것도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둘 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예요. 헌법 76조의 근거에서 둘 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의하면 그것도 뭐가 똑같다? 법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은 뭐 어떻게 폐지할까요? 법률을 폐지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야지. 법률 폐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법률로 폐지해요. 법률을 폐지할 때는 법률로 폐지해요. 그걸 폐지법을 만들어요. 폐지법을 한마디로 해서. 법률은 법률로 폐지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국회가 만들지니까 국회가 폐지해야지. 폐지할 때도 법률로 폐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폐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보면 새로운 법 만들죠? 만들고 붙이게 보면 이 법 폐지하다 나와요. 이 법 폐지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명령도 대통령이 발의하는 건데 이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 법률을 만들 수도 있고 법률을 폐지할 수도 있고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긴급명령. 자, 이게 이제 긴급명령인데. 자,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삼권 분립이라고 배웠죠. 삼권 분립.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 법을 만드는 건 의회, 국회고 법을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행정이 집행을 하고 법을 판단하는 게 뭐다? 사법이다. 그래서 만드는 놈과 집행하는 놈과 판단하는 놈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그게 바로 삼권 분립이라는 거죠.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국회가 만드는 건데 이건 누가 만들어? 행정이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입법이 한데 행정관, 이건 권력 분립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법을 만드니까.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전부 다 국가 비상시예요. 원래 우리 헌법 37조에 가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란 말이죠. 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뭐 쓰나미가 몰려와요, 아니면 핵폭탄이 터졌어요, 뭐 나오잖아요, 막 국가 비상시야.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주이자의 자유 있어요, 우리 헌법에. 이사가는 나가는 거, 해외 나가는 것도 거주이자의 자유예요, 한마디로. 해외를 나가고 뭐 다른 데로 피난 가고 이것도 거주이자인데 거주이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가 만들어야지. 그럼 핵폭탄 터졌는데 국회 소집해가지고 법 만들고 있으면 애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국회가 만드니까 이건 반드시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일단 급하니까 일단 만들어서 시행하고 나중에 국회에 사후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국회에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바로 폐지예요. 바로 폐지.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사후 승인 모두. 아무튼 이런 것들도 법원이다 이거예요. 법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문법원의 일종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불용법원. 자, 우리 헌법이래. 민법 제1조가 뭐냐면 민법 제1조가 뭐라 하냐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민법 1조예요. 민사에 관해서 너와 나와의 법적인 문제,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일단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죠? 있으면 그거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따라야 돼. 여기서 법률은 이거 저 성문법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법률 전체를 얘기해요. 성문법원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이 한다. 그럼 관습법이 대표적인 불문법이에요. 그럼 불법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관습법이 있고 둘째는 판례법이 있고 셋째는 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데 자 관습법이 뭐냐 할 때 관습법이란 이 두 가지예요. 일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이 관행에 대하여 일반인의 법적 확신 일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누구의? 일반인. 특정한 사람들 이거 아니에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성문법을 아무리 줘봐도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이 보니까 법은 없는데 또 그렇게 해결해. 그 사건만 벌어졌다 하면 법은 없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저렇게 해결하는 게 법인가 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립하는 게 뭐예요?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들 우리가 저게 법인가 봐 라고 판단하면 성립하는 게 관습법이다 이거예요. 국가의 승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국가가 이런 관습법 인정할래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내가 그런 관습법이 있어요. 외쳐봤자 의미 있어 없어? 내가 외쳐봤자 의미가 없죠. 누군가 권위 있는 기관이 그런 관습법이 있다는 걸 확인해 줘야겠죠. 누가? 법원. 법원에서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판결을 때릴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법원에 확인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관습법은 법원에 확인이 있을 때 성립할까요? 아니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어서 성립할까요? 법원에서 이런 관습법이 있어요. 판결 때릴 때 성립할까? 아니면 일반인의 법적 확신만 있어서 성립할까? 법원 확인 필요 없어요. 아까 뭐라 했어? 이거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법원의 확인은 그야말로 이 관습법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확인이 있는 것, 확인이 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법적 확신만 있어서 성립하는 것이고 법인의 확인은 그야말로 이런 게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두 번째,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종류. 관습법 종류는 나중에 다 배울 텐데 여러분 지금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 분묘 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나중에 배우지만 요 세 가지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나중에 배우는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서 아까 민법 인정 8개 있다고 했죠. 8개가 있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3개예요. 요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인 방법, 사실혼. 그래서 요 5가지가 관습법이고 이 중에서 관습법상 물권은 요 3가지만 관습법상의 물권이에요. 전부 다 관습법은 맞아요. 맞고 관습법상의 물권은 요 3가지예요. 3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 보면 다음 중 관습법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없잖아 여기에. 아니면 온천권 있어요? 근린공원 이용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끔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뭐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실상의 소유권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전부 다 관습법 아니에요. 관습법이 5개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명인방법, 사실혼관계.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되면 다 배우니까 이것도 어차피. 셋째. 그래요. 그러면 관습법하고 성우법하고 충돌할 수 있죠.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성우법이 이기겠죠. 법에 있잖아 1조에. 그러니까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성우법을 보충한 효력에 불과해서 성우법에 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성우법에 반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관습법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관습법이 제일 잘 나오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17페이지를 볼까요? 민법의 법1 해가지고 법원의 개념을 꼽고 반가로 이번에 민법의 규정.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조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조약, 조례, 규칙 등 성무법 및 제정법 전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법 총칭한다. 뒷장 성문법과 불문법 나오면서 성문법에서 법률의 의미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률이고 두 번째 민법전이 있고 민법전 이후에 법률에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 이런 거 나오죠 한 말에서 그것도 이제 특별법으로서 법률이다 이거죠. 옆에 보면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예컨대 국제 물품 매매 계획에 관한 유엔 협약도 법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가입했거든. 그러면 뭐예요? 법원이 아니야. 법원이 우리가 가입했으니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자치법규 밑에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법 뭐라고 하냐면 헌법이죠?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그럼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위반되는지를 누가 판단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판단할 수는 없죠. 누군가 판단해야죠. 그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원래 헌법재판소는 5가지 권한이 있어요. 원래 권한 자체가. 뭐가 있냐면 위헌법률 심사, 탄핵심판, 위헌정당의 사안. 권한쟁의 심판이구나. 그 다음에 위헌정당의 사안, 헌법소,
5가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헌범심사하고 헌법소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위헌범심사는 지금 나겠지만 법률이 헌법 위반된 여부를 심사하는 게 뭐예요? 위헌범심사예요. 이건 법원에서 심사해요. 법원에서 지청해서 해주는데, 헌법소원이 뭐냐면 내 기본권,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때에 내가 헌법재판소에 내 기본권을 구제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에요, 대표적인 헌법소원 사건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했던 군 가산점제 위헌헌원. 옛날에 했던데 군 가산점제. 옛날에 군대 갔다 오면 공무원 시험에서 3점에 가산점을 줬어요. 3점에.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 시험 볼 때게 남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와, 안 갔다 와. 갔다 오죠. 그러니까 3점을 가산 평균 점수에서 3점을 더 먹고 가는 거예요. 87점을 모았으면 몇 점인 거야? 92점. 평균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 갔다 오면 1.5점. 방위는 1.5점. 이렇게 줬어요. 옛날에 군 가산점제 있을 때.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자들은 공무원이 거의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점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가산점이 있잖아, 다.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공무원이 안 되고 남자들만 공무원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이 되는데 학생들이 군 가산점제는 나의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심사한 적이 지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유치한 장난들. 너도 애 낳아 뭐 해가지고 별별 너도 군대 갖고 오면 뭐 해가지고 막 별별 게 다 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때 헌법재판소 판례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위헌의 근거가 뭐냐면 자 여자와 장애인은 사회적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죠. 장애인은 어차피 군대 안 가잖아. 그쵸? 그 당시 이제 장애인 가산점은 없었어요. 맞지만 자기 따로 부른 가지고 여자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고 군대 갔다 온 건강한 남자는 사회적 강자고, 그렇죠? 강자인데 사회적 강자에게 3%의 가산점을 준다. 오히려 약자보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 가산점제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때린 적이 있었죠, 한마디로 해서. 사실 알고 보면 사실 그건 아니죠.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군대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고 나 같은 놈들, 그렇죠? 내가 아는 내 친구 놈들도 전부 다 멀쩡한 놈들이 군대 안 가는 놈들 되게 많아요. 방위 간 놈도 많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위헌 결정 때리는 바람에 이제 군 가산점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뭐 별의별 헌법소원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또 재밌는 헌법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건 위헌이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가격 시험을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왜 시험을 보느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기각당했어요, 당연히. 그럼 언제 시험 볼 거냐? 그때는 주 5일째가 아니었거든요. 주 6일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시험 볼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각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별의별 사건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중개사부터 공무원 이제 공무원 강의할 때 탄핵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내 평생 못 볼 거다라고, 탄핵 심판하고 위헌 정당에서는 내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애들 공무원 하면서 행정법 강의할 때게 이거하고 이거는 내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위헌 정당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딱 저희밖에 없어요. 독일 공산당 판결하고 독일 사회당 판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1940년, 50년대에 있었던, 40년대, 50년대에 있었던 그 판결밖에 없었고 위헌 정당 해상에 대한 판례가 전혀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죠. 전 세계 최초야, 거의. 그 당시 위헌 정당 결정 내린 건 최초예요. 사회당은 지가 해산했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인 줄 아세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때 살아있던 게 다행이야. 이거 보기 정말 힘든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내가 이건 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봤어, 내가 드디어.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날 정도면 알아서 해야 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거의. 이거 탄핵 심판도. 탄핵에 가장 가까이 갔던 건 워터게이트였어요. 닉슨의 워터게이트였는데 거기는 이제 하원에서 탄핵 심판을 안 하고 걔들은 이제 하원에서 결의하면 상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닉슨이 알아서 사임했잖아요.
대부분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알아서 사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2번을 봤어, 이걸.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봤고, 이번에 한 번 봤고. 그렇죠. 2번을 봤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저걸 볼 일이 거의 없거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들이 둘 다, 전부 다. 탄핵, 이것도 그렇고, 정말 보기 힘든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0여 년 동안 다 봤어요, 이걸. 그만큼 좋아졌지, 한마디로. 민주화됐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헌법재판소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권 침해받으면 여기 가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 위헌법 심사에서 위헌 결정 때리죠. 위헌 결정 때리는 순간 그 법은 폐지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폐지라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법률이 폐지될 수 있어. 폐지될 수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원이, 위헌 결정도 법원이 아니야. 법원이지. 폐지시킨 거니까 법이 없어졌잖아, 저거에 의해서. 그렇죠? 합헌 결정은 법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합헌 결정하면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해 주는 거 아니까. 근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도 법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불문민법에서 관습법 거기 보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행해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법규법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일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 성립요건,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을 성립하는데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거 나오거든. 국가의 승인을 요한다고.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나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어떻게 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끔씩 대법원의 판결에 성립한다라고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법원의 판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효과. 통설과 판례는 민법 1조를 근거로 관습법은 성문법을 어떻게 한다?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실혼, 그 다음에 명인망법 이런 것들이 관습법이고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사실상의 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온천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은 이렇게 성립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립했죠? 그럼 관습법도 영원 불변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폐지될까? 어떻게 폐지될까요? 그렇죠.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그렇지. 상위법에 위배되면. 법률보다 밑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 법질서에 반하면 폐지.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마찬가지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무튼. 알겠죠? 뭔 얘기인지.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 얘기부터는 잠깐 더 같이 봐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